그 테슬라, 뭐 폭스바겐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 신문에 보니까 네. 그 현대기아차가 뭐 미국에서 선전을 해서 뭐 네. 일론 머스크가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뭐 그런 기사도 있고 그래서 네. 현대기아차는 좀 어떻게 보세요? 기존의 전기차 전에는 그 품질을 굉장히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품질도 있고 그다음에 조립 품질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올려놨고 이게 사실은 전기차가 넘어오면서도 이 또 디자인 경영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잖아요. 디자인하고 좀 결합이 돼가지고 지금 뭐 아직까지 뭐 세계 1위, 2위 이 레벨은 아니지만 전기차 같은 경우는 디자인도 그렇고 기능도 그렇고 보면 최첨단 기능이 들어가 있고 디자인 퀄리티도 전혀 이제 해외 손색이 없는 하나의 그 현대와 기아 각각만의 하나의 그 아이덴티티를 좀 만들어 갖고 그다음에 부산 모터쇼 갔다 왔거든요. 그 차세대 전기차들 디자인들을 봤을 때 이제 디자인 각각의 현대 기아만의 디자인 DNA가 이제는 생겼구나라는 느낌이 들고 대부분의 이제 뭐 언론이라든가 소비자 반응을 봐도 이제 상당히 호평이 있더라고요. 저희 애가 차를 되게 좋아하는데 어제 딱 그러더라고요. 같이 가다가 현대 기아 지나가는 거 보면서 이제 많이 좋아졌네. 지가 뭘 한다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잠재 수요자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미래 세대. 미래 뭐 고등학생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갖고 이들이 그거를 인정을 할 정도면 뭐 테슬라 좋다, 뭐 그다음에 뭐 F150 포드 좋다 막 이러다가 이제 한국차를 얘가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세대가 그러는 걸 보면서 굉장히 많이 변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희망적인 메시지네요. 네. 자동차 산업이 연관 그 산업 분야가 너무 넓고 사실은 국가 기관 산업이잖아요. 굉장히 좀 키워야 될 산업이고 단순히 그 물리적으로 거리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 기술적으로도 IT 기술을 모두 지배하게 되고 클라우드, 블록체인, 뭐 아까 말씀드린 소프트웨어 기술 이게 다 결합된 클라우드 그 융합체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기술력을 확보를 그 특정 국가에서 하고 특정 기업이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커다란 의미를 지니고 생산 같은 경우엔 고용 효과가 굉장히 큰 산업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국가 경제에선 중요한 산업입니다. 네. 그 테슬라랑 웨이모인가요? 그렇게 좀 그 전기차 스타일을 좀 비교했을 때 이게 뭐 카메라가 달리고 안 달리고 막 이런 거 갖고 싸우고 막 그러더라고요. 어느 게 더 효과적인지. 그렇죠. 라이다 있는 없는 하죠. 라이다 있는 없는. 그런 거는 좀 어떻게 저희가 좀 시청자분들이나 좀 지식이 없는 분들이 어떤 부분을 이해하면 좀 좋을까요? 자율주행 기술에서 라이다가 없다는 게 굉장히 혁신성을 이렇게 과시할 수 있는 하나의 항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전에 굉장히 비쌌고 지금은 이제 뭐 단가는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부품 하나 없다는 게 단가도 내리고 어떤 고기능을 쓰지 않고도 훌륭한 아웃풋을 낸다는 건 기술력을 자랑할 수 있는 혁신을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이유에서건 이제 뭐 사실은 비용적인 측면이라는 얘기가 많지만 테슬라는 현재 카메라로만 이제 자율주행을 하고 있잖아요. 자율주행 운전자 보조 시스템입니다. 정확히. 테슬라만 하는 게 아니라 몇 개 기업이 비슷한 걸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헬름닷 AI, 그 다음에 이제 노라이다의 약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42닷이라는 업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리프트라고 이제 북미에서 우버와 대응하는 차량 호출 서비스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도 코로나가 터지면서 상황이 안 좋으니까 자율주행 사업부 L5라는 명칭을 가진 사업부를 도요타로 넘겼거든요. 근데 여기도 카메라 베이스로만 자율주행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도요타가 이 회사를 인수하고 나니까 생각보다 품질이 굉장히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도 카메라로만 자율주행을 하는 걸 본격 연구하겠다라고 얼마 전에 발표를 했어요. 그래갖고 기존에 뭐 라이다 대부분 아까 레벨 3를 말씀을 드릴 때 대부분 라이다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지금 라이다를 사용하지 않는 이런 이제 스타트업 업체들이나 토요타 같은 경우도 인수합병을 했지만 업체들이 등장을 하면서 돈을 조금 들여도 안전하다면 사실은 이제 자동차는 이제 사고가 나면 사망까지 되니까 그 이제 돈을 들이는 게 낫죠. 하지만 이제 혁신성과 약간의 그런 부분의 과시 물론 이제 상용화할 때도 안전은 보장이 되겠지만 부품 하나라도 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원가 측면에서 유리하다 보니까 이런 업체들이 꾸준히 또 테슬라 이후에 등장을 하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M&A를 하거나
이제 많은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런닷 AI 같은 경우에는 초기 투자는 혼다에서 받았고요. 네. 그 다음 투자는 만도에서 받았어요. 우리나라 만도에서 받아가지고 뭐 만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율주행 사업부를 독립을 시켜서 굉장히 좀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런 업체들도 한 번쯤은 좀 주목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카메라로만 자율주행을 개발하는 네. 기업들. 그러니까 책에 이제 제가 쭉 정리를 하면서 랜드스케이프라고 책에 나오는 업체들을 한번 쭉 분야별로 나열을 해봤거든요. 한 200개가 넘는 업체들이 리스트업이 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너무 알려진 기업도 있지만 알짜 기업들이 좀 많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은 너무 먼 미래의 이제 상용화 기술이라 그러면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근시일 내에 상용화 가능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정책을 하시는 분들, 전략을 하시는 분들, 기술 개발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그런 기업들을 체크를 해보시는 게 아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워낙 많은 기업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요. 모빌리티 섹터가 아무리 정리가 됐다 그래도 알짜만 지금 이렇게 좀 살아있는 분위기거든요. 그럴수록 이제 시장을 파악을 많이 해야죠. 진짜 그런 세세한 부분들까지 책에서 정리를 해주셨고, 또 이게 진짜 탈 것의 혁신에서 공간의 혁명으로 네. 이 어마어마한 변화가 나타날 것 같아서 네. 앞으로의 그런 변화 방향이나 이런 거를 좀 엿보고 싶다면 네. 이 책 꼭 한번 읽어보면 너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모빌리티 허브를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쪽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부동산 회사들이 많아요. 이제는 뭐 기존의 이제 기술 관련된 투자자들도 있지만 부동산 투자자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쪽으로 몰리고 있다는 건 시장 형성이 이제 본격적으로 되고 있다는 걸 의미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사업도 이런 뭐 IT나 모빌리티나 이런 개념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융합적인 그런 그렇죠. 걸로 되게 변해갈 것 같네요. 그 업종 그렇죠. 자체가. 네. 이거 또 이렇게 또 카메라로만 자율주행을 개발하는 기업들 이런 흐름을 또 알려주셨는데 네. 또 한 가지가 이게 또 보니까 그 중국차 네. 업체의 그 니오 같은 경우 보니까요. 네. 그 배터리를 충전하는 게 아니라 배터리 자체를 이렇게 교체하는 방향으로 하더라고요. 지금 관심 높죠. 그게 무슨 이점이 있는 건가요? 급속 충전을 하더라도 시간이 걸리니까. 시간이 걸린다는 게 이제 좀 이슈를 이제 중국에서 이제 제기를 했고 중국이 우리 옛날 폰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충전이 끝날 시점에 배터리만 바꿔 끼우면 됐잖아요. 충전해 놓은 거. 이제 똑같이 그런 수학 정책을 가지고 이제 니오 뿐만 아니라 중국의 거의 모든 전기차 업체들은 이걸 하고 있습니다. 모든요? 네. 이유가 뭐냐면 역시 또 중국 정부예요. 중국이 이제 베이징 올림픽을 했잖아요. 물론 좀 늦게 했고 말도 많았지만 그 올림픽을 하기 전에 중국이 이제 공해 도시잖아요. 베이징도 그렇고 공해가 많고 미세먼지 이런 거 많으니까 그 환경 후진국이라는 걸 좀 벗어나고 싶다 하면서 전기차 확산 정책을 폈고 그러면서 문제는 뭐냐면 중국의 이제 전기 수급들이 불안정하고 그 다음에 전기차를 사용하려면 집에 파킹을 해야 되고 우리 집밥을 주는 게 가장 좋은데 이게 이제 공간이 모자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교체형으로 가자. 중국 정부가 푸시를 해가지고 실제로는 11개 대도시에 이제 정보 프로젝트로 이제 이거를 까는 걸 하고 있습니다. 니오가 좀 대표적인 자동차 업체인데 저 회사의 특징은 뭐냐면은 차를 팔 때 배터리를 빼고 팔아요. 그러면은 지금 뭐 배터리가 30에서 40% 전자차값 부품값을 차지하는데 싸게 살 수 있고 이 배터리는 구동 모델로 자기가 필요한 용량에 따라서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는데 구동 모델로 월 단위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구매도 아무래도 좀 확산에 유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들은 이제 좀 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죠. 그러다 보고 이제 뭐 니오뿐만 아니라 그 지금 세계 배터리 1위 기업 CATL 같은 경우도 이제 자회사 케이스라는 데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지금 수업 세션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아우등 에너지라든가 거의 모든 전기차하고 이쪽 업체들이 이쪽에 뛰어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자동차 업체에서 이거 뭐지? 하고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테슬라도 이걸 한번 했었거든요. 그 캘리포니아에 수압스테이션을 하나 만들었다가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거 필요 없어. 그냥 급속 충전기 많이 만들고 그거 하는 동안 커피 한 잔 먹고 있으면 문제 없다라고 이제 이쪽 전략으로 전환을 했고 그 이제 한 군데 있던 데는 폐쇄를 했는데 거기는 뭐 자동화되거나 이러지는 않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거의 100% 자동화가 돼 있고
완성차 업체에서 이걸 하다 보니까 차가 자동으로 진입이 되고 차의 디스플레이에서 교체를 누르면 알아서 시스템이 교체를 해주는 거죠. 야. 그래갖고 이게 좀 배터리 관리만 잘 된다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유저의 편의성을 굉장히 높일 수 있다는 게 이게 중국 정부가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게 장점이다. 그다음에 새로운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그러네요. 막 이제 정부에서 내세우고 있고 이제 그 올해 4월에는 이제 그 중국 표준까지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로컬 표준 만들어 놓고 이걸 분명히 또 이제 글로벌 표준으로 펼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부정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업계에. 근데 이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전동 킥보드 여기 많이 지나다니잖아요, 전기 자전거. 그것도 사실은 배터리 교체형이거든요, 지금 다. 그래갖고 배송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스마트폰으로 보시고 배터리 교체해야 될 때 찾아서 이제 바꿔주고 이제 충전 끝난 건 이제 가져가고 그런 형태로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의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배터리 쪽이 관리가 잘 되면 아마도 중국 시장이 크잖아요. 예, 중국 시장에 진입을 하려면은 나중에는 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전기차가 진입을 한다면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형 전기차들, 그러니까 2인승 조그만 전기차들 있잖아요. 네. 그 전기차들도 지금 이런 배터리 스왑 형태, 그거는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 손으로 이제 배터리 교체하는 것들 제품들이 뭐 이탈리아라든가 이탈리아에서 이제 프로토타입이 나왔고 우리나라도 그걸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하나의 새로운 전기차 패턴들이 이제 슬슬 등장을 하고 있고 중국이 그럼 이거를 중국에서만 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표준까지 만들고 아마 국제 표준도 추진을 할 텐데 일본이 동남아 시장을 장악을 한 게 도로 깔아주고 이제 차하고 오토바이를 많이 팔았거든요. 도로도 깔아줬어요. 네, 인프라를 이제 일본에서 많이 구축을 해줬는데 중국이 아프리카 이쪽에 좀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네. 아프리카도 뭐 언젠가는 전기차를 쓰질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차만 파는 게 아니라 차하고 이러한 어떤 인프라, 수압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좀 자기네 시장과 시스템을 좀 확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내수도 크고 진짜 중국 시장에 들어가려고 막 그 테슬라도 그렇고 뭐 그렇죠. IT 기업들도 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와, 그러니까 이거는 받아들여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뭐 많은 몇몇 기업들은 국내 기업들도 검토를 하고 있더라고요. 중국이니까 무시할 수는 없고 뭐 글로벌 업체들은 또 안 들어갈 수도 없으니까 그게 하나의 허들이 될지 하나의 나의 시장이 될지 뭐 CATL도 하고 중국의 전기차 시장 웬만한 데 다 하는데 고민들 하는 기업들이 좀 국내에도 있고 해외 업체들도 좀 있습니다. 야, 이 기업들 간에 또 그 국가 정부들 간에 이게 치열한 그렇죠. 안 보이는 그 거기서 또 눈치 싸움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노르웨이, 그러니까 니오 같은 경우에 노르웨이는 진출했고요. 미국하고 관계가 좀 안 좋긴 하지만 미국도 진출을 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 이렇게 진짜 포스트 모빌리티에 대해서 진짜 이 책의 일부지만 너무 흥미롭게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 이제 궁극적으로 좀 궁금한 거는 이제 이런 엄청난 변화 속에서 과연 우리나라의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 좀 큰 질문인 것 같긴 한데 여기서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웬만한 국가에서 그러니까 선진국에서 개발하고 있는 시스템은 거의 다 있습니다. 거의 다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현대기아처럼 뭐 글로벌 넘버 5 안에 드는 완성차 업체는 알아서 잘 가면 되고요. 그러면 그 이외의 시스템들은 사실은 스타트업들, 중소기업들이 이제 사실은 주축이 되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해외 진출이 굉장히 좀 저조하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은 국내 시장을 두고 서로 이제 경쟁이 심하다는 게 어떻게 보면 성장의 한계로 볼 수 있고 역으로 그러다 보니 해외 시스템들이 들어오는 걸 굉장히 좀 두려워하고 있고 그걸 좀 반대하는 입장들이 많아요. 뭐 정부의 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꼭 국내 제품만 써야 되나?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측에서는 무조건 어느 정도 품질 수준만 오르면 가격이 낮은 걸 쓰는 게 사실은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어떤 그 아까도 말씀드렸던 하드웨어 측면이라든가 아니면 비용 측면에 좀 이슈가 있어가지고 좀 해외 진출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기반을 기업 자체도 그렇지만 정부 지원도 좀 굉장히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계속 좀 규제 문제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율주행차 규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굉장히 많이 빨리 풀렸는데 곧 풀릴 것 같기는 한데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 소형 배송 로봇 같은 경우가 인도로 다닐 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다닐 때 꼭 옆에서 한 사람이 그 로봇을 보호하면서 다녀야 되거든요. 로봇에 사고가 난다거나 이슈가 생길까봐. 그 뭐 엠베서더라고도 부르는 그런 어떤 또 인건비가 들어가는 그런 부분을 이제 뭐 없앤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논의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오늘 말씀 안 드렸지만 퍼스널 모빌리티, 뭐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사고도 한 번 나면은 이제 굉장히 언론에 회자가 되고, 헬멧은 우리나라는 무조건 이제 그 의무로 장착해야 되는 그런 이제 규제가 맞지만 사실은 아무도 안 써요. 그리고 해외의 거의 모든 도시에서는 청소년은 헬멧을 써야 되지만 성인들은 이제 좀 자기의 이제 그 안전은 스스로 책임져라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 강하게 제기되면서 유럽이나 미국보다는 또 자전거 도로가 굉장히 우리 협소하잖아요. 그래갖고 이런 퍼스널 모빌리티도 분명히 이 감염병 확산일 때 공공 운송 수단에 좀 대체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탄소 배출 줄인다는 거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고려한 좀 정책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비용, 정부 규제 이것들이 좀 같이 좀 한 번에 움직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따로 놀아요, 우리나라는. 기업과 공공, 정부는 너무 따로 놀고 있고, 저도 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 시장을 너무 지금 국내에서만 업체들이 놀고 있기 때문에 성장한 게 빨리 부딪힐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죠. 그런 부분을 먼저 좀 극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민간의 좀 소통이 조금 더 원활하게 협력도 하고 그렇게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뭐 뜬구름 잡는 얘기 같지만 이 탈 것들은 법과 규제와 공공의 공간, 공동의 공간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느 분야보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현황 파악도 잘해야 되고, 그렇죠. 글로벌 기업들의 산업 동향이나 뭐 기업의 그런 것들도 잘 파악해야 되잖아요. 네. 이 포스트 모빌리티를 모든 민간에 계신 분들이 세세하게 읽어가지고요. 이걸 기반으로 토론도 많이 하시고 협력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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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으로 한 말씀 좀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빌리티라는 분야가 사실은 굉장히 뭐 저만 그럴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매력적인 분야고요.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보다 편안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그냥 좀 누구나 알아야 될 그런 이제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좀 책을 썼고요. 뭐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산업계 이미 뭐 모빌리티 산업에 뛰어드는 분야 경계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뭐 새로운 분야를 찾으시는 이제 기업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께서는 모빌리티라는 것에 대해서 뭐 꼭 책을 보시라는 건 아니고 굉장히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 언젠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교통약자들이 있죠.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 그다음에 아이를 동반한 어른, 그다음에 임산부, 그런 분들이 이제 장애인, 이런 분들이 사실은 이제 저희가 교통약자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어떤 서비스와 제도들이 좀 많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그럼 소장님 오늘 인터뷰 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포스트 모빌리티의 차두원 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